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일본 해군의 모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이 본 이순신, 징비록에서의 이순신에 대한 기록, 이순신이 본 일본인, 이순신과 일본인의 악연, 기타,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일본인이 본 이순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일본인과 이순신이라는 이런 그 단행본이 하나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쭉 과정을 보니까, 임진왜란 후에도 아주 철저한 반성을 하고, 그 후에 그 이순신에 대한 집중 연구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 1905년에 일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일본 장수가 쓴 그 정자전법이라는 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하신 그 하객진, 그걸 약간 변형한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을 대파를 시켰죠. 그리고 해군과 육군의 협동작전. 이것도 아마 그 옛날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한일 합방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해가지고, 해군을 키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일본인이 본 이순신인데요. 메이지 시대에 이순신 외경 사상이 생겼는데요. 메이지 시대 때 육군은 프랑스를 모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영국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쪽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영국을 갔다 온 그 더글라스 소령이 영국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사관이기 전에 신사가 되라, 이런 이제 교육을 시켰고, 그 후에 이제 시바 로테로라는 이런 그 작가가 아주 저명한 역사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장교들 사이에 이순신에 대한 외경 사상이 있었다는 걸 기술을 했고요. 근데 이걸 누가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자발적인 서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전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명장이다,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와다 소위라는 사람이 이순신 홀령에 빌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스시마 해전 러일 전쟁이죠. 그때 이제 러시아 발틱 함대가 1904년 10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히는 바람에 돌아서 5월 달, 그러니까 몇 달을 돌아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해군의 도코 헤이하치로가 이제 총 사령관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일본이 대승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 참여를 했던 가와다 소위가 그 후에 이제 작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 그래가지고 포탄을 뚫고서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이순신에 대한 칭송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홀령에 대해서 자신의 안정과 일본 승리를 기도했다는 이런 기술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군병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을 아마 체계적으로 받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 독특한 사생관이 있는데, 죽으면 모두 호독게 삼아 부처님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군인들인 경우에는 군신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훌륭한 적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는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초기에 동네 성을 공격을 할 때 그 송상현이 지켜다가 이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장사도 지내주고 묘표를 세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굉장한 예우를 갖췄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쇼와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군국주의 시대인데 자기들 그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외경 사상이 도태가 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오히려 영국의 넬슨이나 네덜란드의 드로이테르 장군을 좀 숭상하는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김소은이라는 작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와다 소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근무를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 1910년 중반부터 1924년까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죠. 이때 근무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기일에 맞춰가지고 매년 통영 충렬사까지 단체로 참배를 갔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사령부의 아주 중요한 연중 행사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넬슨 제독을 10명을 모아도 이순신 장군 한 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면담도 했습니다. 그 외에 후지 노보란 사람이 이순신 각서라는 걸 썼는데, 이때도 역시 그 진해에 일본 해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령부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원제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령부 장병들은 통영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이런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타노 스케오라는 사람이 이조멸망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그 러시아군을 기다리는, 뭐 몇 달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군대가 올 때까지. 그때 이제 한가하게 기다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한가하고 시간이 날 때는 근처의 이순신 사당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전적지를 둘러보았다는 이런 기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후에 이순신 사당 참배가 진해 해군 기지의 중요한 연중 행사가 되었다, 이런 기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사야 기소키 또는 구로다 게이치라는 사람이 풍신수길이죠. 수길의 야망과 오산이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그때도 역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원제가 있었다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얼마를 책정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기술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후에 그 일본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유성룡이 이제 징비록을 남겼죠. 1604년에 아마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사의 기술이 돼 있고, 명나라에는 명나라 역사나 신종실록 또는 제갈원성의 양조 평양록의 일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는 별로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전쟁은 일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패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기록은 없이 아주 단편적인 기록만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군기물이란 거기에 이제 일부가 남아 있고, 또 조선 정벌이라는 여기에 이제 일부 남아 있긴 한데 내용이 그렇게 자세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징비록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일본말로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번역이 된 책이 이제 그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이 제일 주된 참고 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비록을 통해서 전모를 파악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근데 전쟁 후에는 이제 히데요시 죽고 나서는 권력 투쟁이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1600년, 1598년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세카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해서 이제 권력을 쥐게 되죠. 그래서 1603년에
독고가 막부가 시작이 되고 1607년에 독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이제 조선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년 후에 관계가 정상화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 독고가와는 그 전쟁이 명분이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는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상당히 그런 게 이제 좋은 조건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독고가와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그런 장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관계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그 일본에서 율성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징비록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번역이 되면서 가복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역사 소설에도 등장을 합니다. 율성룡이가. 그래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율성룡. 실제로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인물로 등장이 되고 또 일본말로 번역된 징비록이 중국 학자 양수경에 의해서는 중국말로 또 번역이 돼가지고 청나라에도 소개가 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지만 오히려 일본하고 중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책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비록이라는 징비는 시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자기 앞을 잘못을 징계하여 후에 환란을 조심한다. 과거를 잘 살펴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성룡이는 정말 그 임진왜란은 율성룡과 이순신이 다 치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끝날 때 탄핵을 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6년 동안 정리를 해서 160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607년에 국교가 회복된 후에는 역관들에 의해서 그 책이 밀반출이 되고 번역이 되고 나오는 이런 게 됐었죠. 그런데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체를 보면 육지에서는 율성룡이가 다 통제를 하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그 전체 전쟁을 치루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정말 율성룡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이순신은 그때 그 정읍의 현감으로 있었는데 7단계를 올려가지고 저기 수군 절제사로 삼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성룡이가 또 권율 장군도 또 발탁을 했죠. 그죠? 권율과 이순신을 임진왜란을 예상하고 미리 발탁을 해서 준비를 시켰던 그런 정승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정승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리가 전체적으로 된 게 정조 때예요. 1795년 거의 뭐 200년 지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충무공 전서라는 걸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총종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때 보면은 저 전서를 만들면서 말하자면 간행의 책임자가 왕이 스스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는 없죠, 그죠? 신하의 전집을 만드는데 왕이 직접 책임자가 된 경우는 뭐 역사 동서양을 틀어가지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정조는 직접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죠. 난중일기라는 이름도 그 이름은 정조가 붙인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해 1월 1일부터. 전쟁 전부터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임진일기, 계묘일기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전서라는 난중일기라는 이름은 정조가 정리를 하면서 그 이름을 난중일기로 하라. 이래가지고 난중일기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순조에 의해서 다시 좀 정리가 된 게 있고, 최근에 와서는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순신 평전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세키 고세이라는 사람이 조선 이순신전을 썼는데 그게 1892년에 한참 후긴 하죠. 정식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문록, 정한, 수사, 희말, 조선, 이순신전 이렇게 썼는데 책자는 아주 짤막해요. 52페이지 정도인데 아마 이게 징비록을 참조를 해서 징비록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쓴 최초의 이순신 전기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 해군의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징비록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징비록에서 내용들이죠. 이순신의 가계, 한산대전, 거북선에 대한 거, 사천해전, 투옥, 뭐 전체를 아주 짤막하게 알기 쉽게 중요한 이슈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터 최후까지를 52페이지에 간단하게 했는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표본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좌측 그림이 이게 이제 사천 전투에서 어깨에 총탄을 맞고 어깨를 다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어깨를 치료하는 그 장면을 저렇게 그렸고, 우측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저런 장수의 모습으로, 그죠? 혼자서 뭐 여러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순신 장군을 그림으로도 이제 그리고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키고세라는 사람이 이순신하고 넬슨, 주로 자꾸 넬슨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넬슨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런 거고. 특히 이제 넬슨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 특히 선조의 그 무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에서 그런 활약을 했다. 이런 면에서도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사하라 나가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군대학교의 교관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라는 이런 책자를, 강의용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5번째 장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징비록도 조금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해군 전력가로서의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전법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본 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순신 장군이 모델이 된 것 같아요. 해군 수뇌부가, 수뇌부 중에 또, 샤또 데스타로라는 사람이 영국과 미국을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내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의 드로이테를 또 넬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있고, 해주 육종론, 이게 이제 모델이 됐습니다. 해군이 주가 되고, 육군은 속적인 종, 육군은 해군을 따른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저 나라가, 거기에 크기 위해서는 해군이 주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강조를 하면서 해군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뭐 대일본 해전사담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칭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러일 전쟁에서 그 도고 헤이하치로가 쓴 게 그 정자 전법이에요. 정자죠, 그죠? 정자인데 아래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러시아군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군이 가로로 전법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정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싸게 되면 하객진이 되고, 저렇게 펼치면은 정자 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객진을 좀 그 모델로 한 그런 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저 전법으로 러시아 함대를 아주 박살을 내죠, 그죠? 거의 초반 30분에 적의 전열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걸 울릉도에서 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패잔병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추격해가지고 격침을 시킵니다. 거의 뭐 발틱 함대,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괴멸이 되다시피 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제스트벤스키라는 함대 사령관을 생포를 했어요. 납포를 한 거죠. 아마 저것도 아마 해외 전사상 굉장히 드문 일로 생각이 되는데, 생포가 돼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기 기록을 보면 전사자가 러시아군은 4,500명, 포로가 6,000명, 일본군은 전사자가 110명, 부상자가 570명, 거죠. 거의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전사자를 내고 러시아 함대가 완전히 괴멸이 되다시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고 헤이하치로가 한 그 회전이죠. 도고턴. 가로로 펼친 이걸 이제 도고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거의 군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성스러운 장수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타임지의 인물로도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934년 사망을 했을 때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처에 이제 신사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거의 뭐 신적인 존재가 됐죠. 그죠? 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승리를 하고 나서 축하연에서도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넬슨도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기가, 그 네덜란드, 넬슨하고 비교를 하는데 택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은 자기는 요 하사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할 때, 육해군 합동작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때 자기들이 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요순 요새를, 해군과 육군이 합동작전에서 공격을 하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과거의 그런 전법에서 배워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은 러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승리를 하죠. 일본이. 그래가지고 중국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스라 데프트, 미국하고의 밀약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그런 권리를 갖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 지배권을 갖는 걸 암약을 하게 되죠. 미국하고. 그리고 10년 후, 청일전쟁 후 약 10년 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러시아 영향이 배제가 됩니다. 중국 영향, 미국 영향, 러시아 영향 다 배제가 되니까 뭐 이제 한반도를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즉시 이제 열사속에 러일 전쟁이 일어난 즉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병합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그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 승리가 이순신 장군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한 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당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야마모토라는 장관이 사령관을 정하는데 제1함대 사령관으로 그 도구 해의 하치로를 정했어요. 전체 사령관으로 정한. 저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거로도 훨씬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제끼고 저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발탁이었다 할 수가 있죠. 그죠? 완전히 대승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성룡이 이순신 발탁한 것과 이 야마모토가 도구를 발탁한 게 이게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뭐 그거 하고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892년, 1902년, 10년, 그 다음에 뭐 10년에 이제 사토 데스타로가 제국 국방사론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1924년, 1926년 아까 말씀드렸던 사토 데스타로가 절세의 명회장 이순신 이런 책으로 제목을 내면서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28년, 29년, 30년 사토 데스타로 대일본 해전사담에서 불세출의 명장이다. 39년, 42년 계속 나옵니다. 64년, 72년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료타로가 가도를 가다해서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82년, 83년, 그 다음에 89년 뭐 쭉 이어지죠. 거의 이어지지 않고 계속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 서적, 평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바료타로라는 그 작가가 메이지라는 국가에서 바다의 명장에 대한 걸 하고요. 91년, 94년, 95년, 뭐 2003년, 2005년 그죠? 놀랍죠, 그죠?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 서적들, 평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 총독부 산하기관에 조선사 편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충무 전설을 또 간행을 해요. 1935년에. 물론 그 정조가 간행한 그 이충무 전설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어쨌든 정조 이후에 최초로 전체를 정리를 한 건 일제강점기에 일제이에서입니다. 1935년도에. 두 번째 간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에 이제 패전을 하게 되죠. 패전을 하게 되는데, 뭐, 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학자들, 소설가들, 교육자들이 계속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술도 하고, 긍정적 평가가 이제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바 로타르라는 사람이 한국 기행문을 쓰는데, 거기 한나라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개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와서는 일본 교과서나 참고서 등에 이순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차 늘어나고, 오히려 자기들 그 명장인 도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좀 줄어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이 좀 더 자세하게 되고, 거북선에 대한 자세한 기술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거북선에 의해서 일본군이 대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 의병에 대한 이런 거, 이 의병이라는 것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거였죠. 일본은 전혀 다르거든요. 일본은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들끼리만 싸워요. 일반 백성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농사 그냥 짓는 거예요. 성주만 달라지면 달라진 성주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죠. 이게 군인들끼리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반 백성들이 평화 때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규군으로 안 되니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의병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뭐 물론 전투력은 약하지만 보급로를 차단을 한다든가 후반을 교령한다든가 그죠?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았죠. 이게 전혀 일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 예측하지 못했고 의병 예측하지 못했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계 위인전이나 위인전 이런 데 이제 계속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일본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김성환의 임진왜란이 번역이 되고 김훈의 카레 노래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노래죠. 카레 노래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김훈 작가고 우리나라의 카레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고 굉장히 잘 쓴 책 같대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내면을 물론 뭐 작가의 상상력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비교적 그 작가의 눈으로 기술한 책인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바료타로, 이순신, 박정희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바료타로가 이 사람이 기행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온 기록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 대신에 이 시바료타로의 역사소설을 통해 가지고 근대사를 이해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정확한 내용을 기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이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반 내용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만큼은 뭐 그건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조선의 명장이다. 구국의 신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반 일본인들한테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리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 준원 이황수의 소설을 읽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동아일보에 연재가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이순신 그 성룡화 작업을 한 게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성역화, 이 현충사도 선역화를 하고 또 저 현충사의 현판도 직접 썼습니다. 뭐 저게 또 나중에 좀 뭐 11권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산도의 제승당도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그 기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죠? 동상도 건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 그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4월 28일이 탄신일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18년 동안 14회 탄신일 기념제에는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교 필독서로 권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영화 제작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하라고 이렇게 좀
리커멘데이션도 하고요. 또 뮤지컬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체 성역화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